이 논문이 Some difference between 마뚜라나 and 바렐라 theory of cognition and constructivism. 이 컨스트럭티비즘은 구성주의죠. 구성주의 중에서도 개인적 구성주의예요. 삐아제 같은 거. 삐아제, 글래서스펠튼가 그 사람처럼 지식이라는 것은 개인이 구성하는 것이다. 이 구성주의죠. 사회적 구성주의는 컨스트럭시오니즘이라고 그러죠. 컨스트럭시오니즘. 그리고 더욱더 이 개인이, 이 지식이라는 것은 이 객관적인 실체라는 건 없고 오로지 개인이 관념으로 구성하는 것밖에 없다. 이것을 더욱더 극단적으로 주장하면은 그것은 이제 레디칼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그러죠. 아주 극단적인, 급진적인 구성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구성주의하고 마뚜라나하고 바렐라의 인지 이론이 어떻게 다른가? 이 논문이 프롤룩스, 이거 어떻게 읽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롬 프롤스, 이거 발음이 잘 안 돼요. 이분이 2008년도에 쓴 논문이 이 복잡성 교육을 주로 다루는 이 저널, 국제 저널에 실린 걸 봤어요. 근데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복잡성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마뚜라나하고 바렐라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이 마뚜라나하고 바렐라는 생물학자거든요. 생물학자. 근데 이제 그 칠레 사람이에요. 칠레. 근데 그냥 생물학자가 아니라 이 마뚜라나 같은 경우는 철학도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과학도 연구하고 그다음에 사이버네틱스라고 있잖아요. 인공두뇌학 또는 제어학이라고 그러는데 뭐 생물이건 기계건 간에 생물이나 기계 안에서 여러 가지 그 피드백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막 기계가 작동하잖아요. 그 생명현상이 작동할 때 이거를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느냐. 이제 이런 거를 같이 연구하던 사람들이에요. 칠레 사람이라고 해서 이게 좀 우리가 우습게 볼 게 아니라 하버드 대학에서 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시 한글 문서가 공유됐죠. 여기 이제 그 마뚜라나 움베르토 마뚜라나 로메신 이분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꽤 오래 살았죠, 그죠? 그리고 이 마뚜라나의 제자가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바렐라 가르시아, 이 바렐라예요. 이 제자 마뚜라나의 제자가 이제 바렐라인데 둘이 다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같이 연구를 한 거죠. 생물학, 철학,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버네틱스 이런 걸 같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어, 칠레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연구하다가 왜 칠레가 70년인가 그때 그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죠. 아옌데 정권이 이제 들어섰죠. 그 아옌데 정권은 어떻게 보면 참 이제 순진하고 착한 그런 사회주의 정권이었죠. 근데 사회주의라는 게 현실에 안 맞으니까는 한 3년 동안 지속되다가 그 정권이 무너져요. 근데 이 아옌데라는 사람은 착해갖고 피노체트라는 이제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대통령이 사는 곳을 공격할 때 끝까지 남아서 총으로 싸우다가 전사를 했어요. 그 자기 책임감이 있어갖고. 그래갖고 하여튼 그 피노체트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학문의 자유가 좀 이렇게 제한을 당했겠죠. 그래서 둘이 헤어져요. 둘이 헤어져서 또 각자 연구하다가 나중엔 또 조금 같이 연구하다가 헤어지는데 이 바렐라가 마뚜라나하고 결별을 선언해요. 그 결별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마뚜라나가 이 알의 나무라는 책에서 주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개념이 뭐냐면은 자기 생성이거든요. 자기 생성. 오토포이에시스라고 하죠. 오토포이에시스. 생물의 기본을 이루는 게 세포잖아요. 세포.
모든 생물은 기본 구조가 세포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사람이건 지렁이건 모든 생물은 한 지구의 역사가 한 46억 년 전인데 생물이 등장한 것은 한 36억 년 내지 38억 년 전으로 보는데 그때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진화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단세포 생물이 결국은 우리의 할아버지예요. 가장 먼 조상님이죠. 그 모든 생물은 그러니까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기본 단위가 바로 세포죠. 근데 이 세포라는 것이 그 생물학자로서 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쭉 이렇게 연구를 했겠죠. 이 알무이 나무에도 잠깐 그런 소개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자기 생성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에 세포가 만들어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만들어진 것이 자기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다시 자기를 만들어요. 이게 스피노자가 말한 나투란스, 나투라타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재성의 장. 들레즈가 말한 내재성의 장.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생성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자기 원인인 거예요. 에티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자기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으로 다 같은 거래도요. 자기 원인. 세포는 자기 원인을 해서 자기 존재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요. 그러려면은 경계가 만들어져요. 경계. 그 경계라는 것이 세포막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오토포이에스 시스템, 자기 생성 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복잡계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경계가 설정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복잡계 설명할 때 그 경계가 꼭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경계라고 하면은 무슨 뭐 비닐막 이런 것처럼 그렇게 안과 밖을 분명히 나누는 그런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막도 역시 그 내부와 함께 얽혀져 갖고 역동적으로 꿈틀거리면서 생명 활동을 하는 그런 막이에요. 그러니까 막이 그냥 그 세포의 경계를 삥 둘러서 안과 밖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막이 막 이렇게 꾸불꾸불 하면서 막 그 안으로도 막 들어가서 다른 세포 내 소기관도 만들고 막 핵도 만들고 그 막 자체가 엄청난 생명 활동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 활동의 결과 막이 만들어져서 경계를 구분하지만은 그 막 또한 그 세포를 생산해내는 일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복잡계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오토포이에시스를 갖고 이제 그 생물의 커그니션, 인지죠, 인지. 우리 생물은 인지를 할 수 있죠. 근데 이 인지는 예를 들어서 그 인식하고는 또 달라요. 인식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거죠. 그리고 느낌, 정서, 마음 이런 것은 좀 더 차원이 높은 거죠. 인간은 또 훨씬 더 고차원적인 그런 그 정신작용을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커그니션 인지는 모든 생물이 갖고 있는 그런 생명 활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커그니션 인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오토포이에시스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일단 예를 들어서 말이죠. 박테리아 있잖아요. 박테리아가 단세포 생물이죠. 아니 박테리아 말고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박테리아가 아니고 아메바 있죠. 아메바가 단세포 생물이죠. 아메바 우리 혹시 기억나시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아메바. 이 아메바가 이거 위족이라고 표현하는데 자기 몸 이게 단세포 생물이지만 자기 몸을 계속 꿈틀꿈틀하면서 이렇게 이동도 하고 꿈틀꿈틀하다가 그 생물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아메바 옆에다가 유리 조각하고 아주 작은 유리 조각하고 설탕 분자를 이렇게 같이 뿌려요. 그러면 아메바는 신기하게도 유리 조각은 싹 피해가요. 유리 조각은 싹 피해가고 설탕 분자는 이렇게 자기가 몸을 꿈틀꿈틀해서 그걸 싸갖고 먹어요.
그게 인지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아메바 같은 우리가 말하는 단세포 생물, 하등 동물도 그런 커그니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유리 조각은 내 생명에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피해가고, 설탕가루는 섭취하는 거죠. 그런 게 말하자면 커그니션인데, 제가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그 생물학 시간에 그 교수님한테 설명을 들을 때 그 아메바의 그런 그 아메바가 유리 조각을 피해가고 설탕가루는 이렇게 싸서 먹는 거를 그 당시만 해도 생물학자들이 설명을 못했어요. 그거를 한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설명되냐면은 그 아메바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이렇게 막 움직일 때 그 아메바의 몸 속에서는 끊임없는 오토포이에시스 현상이 막 창발되는 거죠. 그 안에서 막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아메바의 몸이 앞쪽으로 나간다는 것은 새로운 단백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메바 몸 안에서 새로운 단백질이 만들어져 갖고 단백질을 쭉쭉쭉쭉 앞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편에서 아메바의 몸이 이렇게 축소되면서 그 앞으로 쭉 나왔던 부분이 안으로 쑥쑥 들어간다는 것은 만들어졌던 그 가느다란 섬유, 단백질이 계속 분해되면서 또 없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물질 대사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아메바의 몸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상호 교류를 하면서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마뚜라나도 네트워크라는 말을 썼어요. 물질들, 유전자, 단백질들 사이에, 화학 물질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효율적으로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토포이에시스 현상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그 우리가 말하는 물질 대사 오토포이에시스 현상은 그 자체가 곧 인식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 유리 쪽하고 설탕가루 사이의 그 인식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메바하고 그 유리 조각이나 설탕가루 사이에 뭔가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호를 주고받는 방식이 우리 사람은 언어라든지 부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고받지만은 그런 하등한 생물의 영역에서는 결국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효율적으로 그런 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코그니션을 이제 설명을 해요. 코그니션을. 이건 그 인지작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구성주의까지만 하더라도 이 인지작용이라는 것은 사람을 갖고만, 물론 이제 그 삐아제도 생물학자이기 때문에 연체 동물을 막 연구한 결과를 갖고 사람의 그 인지 활동을 설명하면서 이제 후세학자들이 뭐 이제 그거를 이제 개인적 구성주의자라고 해갖고 막 이제 설명을 했지만은 하여튼 구성주의는 이렇게 그 생물학적 차원으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주의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어떤 그 인식 작용을 할 때 그 학습자한테는 기존의 어떤 그 인식을 위한 어떤 구조가 있다, 쉐마가 있다, 스케마가 있다, 이걸 갖고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스케마는 끊임없이 변한다. 그래서 경험 세계 안에서 자신의 그 쉐마를 끊임없이 고쳐 나간다. 그러니까 어코모데이션과 어시밀레이션을 통해서 그 인식의 어떤 기반이 되는 구조를, 쉐마를 끊임없이 이렇게 고쳐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그 구성주의가 말하는 인식작용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때 그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그 구조라는 것은 굉장히 비유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게 구체적인 그 마투라나가 말한 그 아메바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물학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그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그런 구조가 아니라, 구성주의는 그것을 그냥 비유적으로 쓴 것이거든요. 비유적으로. 그런데 아까 그 영어 논문에서 구성주의하고
그 마뚜라나 바렐라하고 인식론의 차이점은 구성주의는 그 구조, 스트럭처라는 거를 비유적으로 썼지만은 이 마뚜라나와 바렐라가 말하는 그 인식론은 그 구조라는 것은 실제적인 생물학적인 구조다. 이것이 일단 다르다. 이렇게 이제 아까 그 영어 논문에서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구성주의하고 그 마뚜라나 바렐라하고 인식론하고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구성주의를 좀 더 이렇게 확대시킨 것이다. 구성주의가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것을 조금 더 이제 생물학적인 영역으로 확대시킨 것일지도 모른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아까 제가 잠깐 뭐 말씀드렸죠. 이 바렐라가 왜 마뚜라나하고 결별을 했냐를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렐라는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이제 주로 이제 그 프랑스 쪽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오토포이에시스만 갖고는 그 어떤 단순한 코그니션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자체, 좀 더 이제 고차원적인 그 인식, 컨시어스니스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정서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래갖고 이 바렐라가 따로 또 책을 쓰잖아요. 그게 이제 유명한 책인데 우리가 한번 봤었죠. 이 책 있잖아요. 이게 몸의 인지과학이라는 책이죠. 우리가 이게 한 2, 3년 전에 우리 원래 세미나에서 다루려다가 이게 이제 워낙 어렵고 그래갖고 이거 못 다룬 책인데 요거는 이제 바렐라가 쓴 책이에요. 바렐라가. 그러니까 마뚜라나의 이론을 좀 더 이제 그 한계를 보다 더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간객관적 인식론의 어떤 그 생물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쭉 발전시켜 나갔냐에 초점을 둬갖고 그거를 이제 주로 그 맥락을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몸의 더 인바디드 마인드예요. 체화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생물학자들은 결국은 그 마음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그 진화의 산물이다 이거예요. 언어, 특히 인간의 언어 이런 것도 다 진화의 산물이다. 그래갖고 요새는 그 생물학자들이 그런 이 간객관적 인식론을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다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요 책도 좀 이제 어려운 책인데 그 에델만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라고 이 에델만이라는 사람도 이게 노벨상을 받은 그 생물학자예요. 그 에델만이라는 사람이 쓴 이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도 보면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진화를 해서 나타나게 됐는가. 우리 요새 집에서 댕댕이들을 많이 키우시잖아요. 근데 요새 댕댕이들은 저도 키워봤는데 진짜 사람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은 막 염치도 있고 뭐 잘못한 것도 알아요, 지네가. 그리고 어떻게 처신해야 자기가 제대로 처신하는지 이런 것도 다 아는데 그러면은 그 댕댕이도 진짜 사람 같은 마음을 갖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걔네들 마음하고 인간의 마음은 또 본질적으로 달라요. 진화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르게 발전을 한 게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좀 보시려면 아까 그 에델만의 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베이트슨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베이트슨이라는 사람이 쓴 이 마음의 생태학이라는 또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통을 좀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 복잡성 교육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전히 그 간객관적 인식론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다 더 잘 우리가 알려면은 요런 그 생물학 쪽 계통의 그런 학문을 우리가 이제 틈 날 때마다 이제 봐야 된다는 것이고, 이 마투라나하고 바렐라가 쓴 그 알메 나무라는 책, 이것도 물론 이제 소화하기가 어렵지만은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물학을 통해서 우리가 간객관적 인식론을 접하려면은 읽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런 책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마투라나 바렐라의 그 인식론이 이제 구성주의하고 다른 점이 이제 이 구조라는 것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그 영어 논문에서 쓰는 게 뭐냐면은 이 개인적 구성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학습자가 태어나서부터 계속 이제 죽을 때까지, 주로 이제 우리들은 아이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을 주로 설명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생물에서는 개체 발생이라고 그래요. 개체 발생. 온토제니라고 그래갖고 개체 발생이라고 그러는데, 구성주의는 온토제닉한 차원에서만 설명을 한다 이거예요. 그 학습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 마투라나 바렐라 같은 생물학자들은 계통 발생, 파일로제니. 그러니까 계통 발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종이 단세포 생물로부터 어떻게 진화했는가. 이게 이제 계통 발생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바로 진화죠. 진화. 그러니까는 진화 과정을 통해서 학습해갖고 우리 유전자, 우리 몸속에 들어온 것, 이것도 같이 다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분야에 관한 연구도 계속 많이 발견이, 이게 연구 논문들도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논문들이 있어요. 갓 태어난 아기 있죠. 갓 태어난 아이가 덧셈 뺄셈 개념이 있다라는 논문도 라고 주장하는 논문도 있어요. 그러면은 갓 태어난 아이가 덧셈 뺄셈 개념을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개체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계통 발생적인 것이죠. 그리고 진화 심리학이 또 요새 많이 사람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진화 심리학도 결국은 뭐예요? 계통 발생적인 그런 측면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여자와 남자가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그냥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는데, 그 인간이 이 호모사피엔스 이 종이 진화해온 역사가 그 최소한 한 몇백만 년은 되잖아요. 근데 그 몇백만 년의 대부분을 그 여자들은 그 신체 구조상 아이를 낳고 그 수유를 해야 되니까는 아이랑 계속 친밀하게 이렇게 교류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수백만 년간 여성이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또 돌보고 농사를 짓고 이러면서 이 주위를 돌보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타고난 거예요. 남자보다도.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돼요? 수백만 년 동안 집을 나와서 떼지어 다니면서 사냥, 목표물을 딱 설정하면은 서로 빨리빨리 이렇게 짧은 명령으로 소통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 오로지 돌진하는 그런 것만 수백 년 해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선생님들은 진짜 뒤에도 눈이 달려 있는 것 같잖아요. 쫙 그 주변 돌아가는 거를 남자들보다도 훨씬 더 빨리 파악하고 또 소통도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거 별로 싫어해요. 그냥 대화도 이렇게 길게 하는 거 싫어하고, 물론 그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계통 발생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새는 문화가 또 굉장히 빠르게, 진화의 속도보다 빠르게 발전해갖고 남성들도 굉장히 섬세해지고 정서적으로 예민해졌지만은, 하여튼 일단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영어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바렐라와 마투라나의 인식론이 또 구성주의하고 다른 점은
객체 발생적인 것뿐만 아니라 계통 발생적인 것까지 같이 다룬다. 그리고 학습이나 인식에서 아이들이 나타나는 행동 특성을 볼 때 이것이 객체 발생을 통해서 얻어진 그 특성인지 계통 발생을 통해서 얻어진 특성인지 이건 잘 구분이 안 간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차이점이 가장 이 본질적인 차이점이에요. 구성주의하고 이 마뚜라나 바렐라 인식론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점인데, 그러니까 이제 구성주의 인식론하고 다른 간객관적 인식론의 본질적인 다른 점인데, 그게 뭐냐면은 브링 포스라는 개념이에요. 브링 포스. 브링이 뭐 브링 포스 앞으로 내놓는다는 그런 개념이죠. 산출한다는 개념이죠. 브링 포스. 브링 포스. 일종의 그 창조해낸다는 개념,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개념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구성주의에서는 뭐냐면은 구성주의에서는 여전히 인식하고 있는 주체하고는 별개로 객관적인 세계가 존재한다고 봐요. 인식하는 주체하고 객관적인 세계가 따로 존재한다고 봐요.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죠? 인식하는 내가 있고 내가 인식하는 이 컴퓨터라는 객관적인 물체가 따로 있는 건 맞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를 못 봐요. 구성주의는. 뭐냐면은 인식하는 주체하고 객관적인 세계가 어떤 그 시면에 가로막혀 있듯이,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듯이, 그게 아니라 인식하는 주체하고 객관적인 객체는 늘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을 구성주의는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뚜라나하고 바렐라는 아까 그 아메바의 예를 제가 들었잖아요. 아메바가 그 보잘것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도 끊임없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자기 몸 밖에 있는 유리 조각하고 설탕가루하고 끊임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예? 아니 아메바가 자기 몸 밖에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는 그 유리 조각이 자기한테 해로운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유리 쪽하고 아메바 사이에 어떤 화학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신호를 바탕으로 아메바 몸 속의 그 구조, 단백질 구조가 끊임없이 용해돼서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면서 그 아메바 속에 있는 생물학적인 구조, 진짜 구조죠. 스트럭처가 끊임없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아메바는 바깥에 있는 유리 조각과 설탕가루를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때 그 아메바는 말이죠. 단순히 커그니션 할 뿐이지 아메바가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나 설탕가루 좋아. 나 유리가루 싫어. 나 저기 유리가루만 자꾸 만나갖고 나 지금 어지러워. 기분 나빠. 그런 정서나 느낌, 이런 걸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아메바는 당연히. 그거는 훨씬 더 진화를 한 생물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단계 좀 발달한 생물을 봅시다. 한 단계 발달한 생물은 그 자기 신체가 복잡계인 자기 신체가 역시 복잡계인 외부 세계하고 끊임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사이에 어, 끊임없이 자기 어떤 정서도 만들어내고 느낌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 세상의 의미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이미지도 만들어내죠. 우리 시각 이미지도 만들어내고 청각 이미지도 만들어내죠. 예? 이게 바로 브링 포스 되는 거예요. 우리가 브링 포스 되는 거예요. 물론 구성주의자가 주장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의 대상이 되는 객체는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거는 별개예요. 그렇지만은 별개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브링포스, 인식, 정서, 이 세상에 대한 이미지, 감정, 생각, 그 다음에 언어, 이런 거를 다 브링포스, 산출해내는 거래도요. 이게 가능한 것은 왜 가능해요? 우리 몸이 오토포이시스 복잡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 몸만 복잡계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밖에 있는 그 객관적인 세계 자체도 복잡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식론적으로 어느 한쪽에 특권적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객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간객관적 인식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마뚜라나는 이때 말하는 객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선생님들 눈에 이 세상이 보이잖아요. 이 세상이 보이죠. 이것은 우리 몸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세계 그 자체가 그대로 보여지는 게 아니래도요. 우리하고 객관적인 세계 사이에서 만들어낸 이미지예요, 이미지. 브링포스 된 거예요. 그게 객관적인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개념이. 그래서 이것을 괄호친 객관이라고 그래요. Objectivity in parenthesis에서 괄호친 객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괄호친 객관은 인식하는 주체마다 다 다르게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아까 그 체크인 시간에 그 노래 부르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우주가 따로 있고 내 우주가 따로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저마다 우리의 세상, 우리의 우주를 브링포스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처음에 설명을 할 때는 저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설명하기 가장 좋은 게 색채지각이에요. 색채지각. 그래서 마뚜라나 이 알매 나무에서도 제일 앞에 무슨 뭐 빨간색 등을 비춰서 막 손가락을 만들고 뭐 맹점이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 이제 우리가 세미나 시간에도 이제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 아이고야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그래서 이거요 제가 다음 달에 한 번 더 할게요. 다음 달에 한 번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상 끝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예, 예. 이 오토포이에시스 시스템을 이 네. 마뚜라라는 1차 등급, 단세포 수준의 1차 등급이 있고 네. 우리 사람처럼 다세포 생물 있잖아요. 메타세포체라고 그러는데 그 2차 등급이 있고 그다음에 등급을 나눠서 우리 사람이 만드는 3차 등급, 사회라는 또 이 복잡계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1차 등급, 2차 등급, 3차 등급마다 그 인식의 원리는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계에서 말하는 네스티드 시스템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네스티드 스트럭처. 아메바는 외부 세계하고 맞물려 돌아갈 때 물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맞물려 돌아가는 거잖아요. 유리 쪽하고. 네. 근데 인간은 특히 외부 세계를 인식할 때 혼자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메바하고 달리 인간은 언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죠. 언어의 세계 속에서 인식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은.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는 그냥 자연을 보고 좋다 막 이렇게 느낄 때도 언어가 있어야 인식을 해요. 우리 인간은. 그리고 그 언어를 공유하려면은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하려면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접근해 올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남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마뚜라나는 사랑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사랑도 과학적 연구의 주제로 도입을 한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커요. 네. 네.
마뚜라나 인식론에서는 이 상계하고 실제계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 되겠네요. 인간의 경우.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 상상계라는 것은 스피노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이것은 부정적인 경우도 되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것을 우리는 또 막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스피노자는 예를 들어서 시간이라든지 숫자 같은 거 있잖아요. 시간이라든지 숫자라는 것은 실제 세계에는 없는 거거든요. 사고상의 존재라고 그래요. 스피노자는 그거를. 근데 사고상의 존재가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우리 인간은 사고상의 존재인 그 시간이나 숫자를 사고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또 이렇게 관념을 생산해내고 훌륭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상상계는 이쪽 계통, 스피노자라든지 이렇게 복잡성 교육 계통으로 굳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 상상이라는 것은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다. 굉장히 좋은 측면도 있고. 상징하고 실제는 결국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시사점은 무지무지 많죠. 우리 구체적으로 수업을 다룬 논문을 볼 때 한번 보기로 해요, 선생님. 네. 이 마뚜라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물학자죠. 이 마뚜라나하고 이 바렐라 이게 이제 복잡성 교육에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꼭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마뚜라나하고 바렐라는 생물학자로서 이 간객관적 인식론을 그 스피노자나 그 마이클 폴라니하고는 달리 과학적으로 이제 규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읽으시면은 저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게 좀 어려운, 역시 이제 새로운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 알매 나무에 보면은 요런 그림이 먼저 나오죠. 이 그림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예수가 있어요. 예수는 참 아주 순박하고 평화롭고 이제 그런 표정을 갖는데 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람이에요. 뭐 권력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등등 뭐 그런데 요 사람 있잖아요. 오른쪽 밑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옷을 부여잡고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어? 여기 확실한 게 있어. 이게 확실성의 유혹이라고 이제 여기 해석해 놨는데 이 마뚜라나하고 바렐라가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모두 확실한 무엇을 추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인식론적인 면에서 이제 그거를 우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 그림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그동안 그 서양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확실성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데카르트도 그랬고 플라톤도 그랬고 기독교 사상도 그랬고 그랬다는 거죠.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확실성이라는 것을 그 인식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표상주의예요. 표상주의. 리프리젠테이션이죠. 재현이라고도 하죠. 리프리젠테이션, 재현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표상이에요. 리프리젠테이션.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확실성의 유혹, 이 확실성의 함정에 우리가 이제 빠져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간이 지식을 알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인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뭐 어떤 지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그 확실성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했을 때 철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대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객관적인 세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관념, 생각들은 객관적인 세계가 표상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결국은 객관적인 세계가 있어서 그것이 생각하는 우리의 주관에 표상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게 제대로 올바른 거냐 또는 우리의 지식이 올바른 거냐 또는 잘못된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의 마음, 생각, 지식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 세상을 얼마나 제대로 표상했느냐 이걸 보는 것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그 실제론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제론이고 객관주의고 과학적 사고방식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방향으로 한편으로는 확실성을 추구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확실성의 기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지식, 리프리젠테이션 표상은 결국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거는 주관주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칸트 같은 철학자도 그런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타고날 때 선험적으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범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오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저게 네모다 또는 색깔이 파랗다 이런 거를 인식할 수 있는 그 범주 예를 들어서 뭐 모양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범주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는 우리 마음 속에다가 어떤 확실성의 근거를 두려고 하는 그런 또 철학적 입장이 한편으로 있었죠. 그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근데 우리 마음은 굉장히 그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그 확실성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 느낌, 감정 이런 거는 다 지워버리고 오로지 그 이성,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이성, 그것이 확실한 근거다. 그리고 그 이성은 하느님이 이제 주신 것이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 확실성의 오류는 결국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은 객관과 주관을 분리해서 보는 것. 거기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인식하는 대상이 따로 있고 인식하는 주체가 따로 있다. 이 생각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복잡성 교육 연구에 계속 몇 년 동안 공부해도 이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마뚜라나의 주장을 통해서 그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교육 실천, 우리가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는 거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대부분의 교육 담론이 사람들이 알던 모르던 이러한 그 마뚜라나 바렐라의 이런 그 간객관적 인식의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과 관련된 담론들이에요.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요새는 개별화 수업을 하잖아요. 학습을. 옛날처럼 이렇게 아이들한테 똑같은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애들마다 다 다른 인식을 하는 거를 그걸 뭐 이제 인디비듀얼라이즈드 러닝이라고 뭐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학습이 다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수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수업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그 간객관적 인식론하고 다 관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런 수업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그 철학적 기반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새 말하는 그 역량 중심 교육 있잖아요. 역량 중심 교육도 그 역량이라는 것이 이 명시적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
그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암묵적 지식이죠. 이 암묵적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몸에 체화된 지식이에요. 체화된. 그러니까 이 마뚜라나가 주장하는 간접관적 인식론도 결국은 체화된 인지거든요. 인바디드 커그니션이에요. 인바디드 커그니션.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바렐라는 그것을 인액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인액트. 인액 인액션, 인액트먼트. 그게 다 이제 그런 간접과적 인식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뚜라나하고 바렐라는 그 표상주의에서 벗어나잖아요. 표상주의. 우리의 마음이나 관념이나 지식은 원래 확실한 우리 마음에서 표상되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세계가 표상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저기 알매 나무에서는 그게 정리돼서 나오진 않는데 이 확실성의 유혹에서 벗어나자는 것이 결국은 그 표상주의에서 벗어나자는 것. 표상주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법적 사고예요. 주체와 객체가 분리된다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자는 거죠. 그래서 그 인지과학 있잖아요. 인지과학. 지금 이 간객관적 인식론의 흐름을 쭉 쫓아나가는 학문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인지과학이거든요. 인지과학.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생각, 지식. 우리가 지식을 어떻게 아느냐, 지식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어떻게 학습을 하냐. 이게 이제 인지과학이거든요. 근데 인지과학은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이제 인지과학의 제일 첫 번째 흐름이 바로 그 표상, 그 표상주의죠. 표상주의. 그러니까 인지과학의 제일 첫 번째 단계가 그러니까 20세기 초중반까지는 아까 그 표상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게 커그니티비즘이라고 그래요. 그 인지론. 그러니까 인지과학하고 인지주의 또는 인지론하고 다른 거예요. 커그니티비즘, 그게 이제 인지론 또는 인지주의라는 건데 그게 바로 표상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표상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마음은 마치 그 컴퓨터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면은 어떻게 돼요? 옛날에 그 도스, 우리가 도스 컴퓨터 다룰 때처럼 명령어를 막 입력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잖아요. 어떤 그 알고리즘 규칙에 따라서. 그러면은 그게 표상으로 나타나죠. 그 컴퓨터 화면에 뭐 그림으로도 나타나고 동영상으로도 나타나고 하죠. 그거와 우리 마음과 인식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유사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의 그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과정, 그거랑 그다음에 컴퓨터 바깥의 세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 뭔가 이렇게 정보 처리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물론 컴퓨터하고는 달리 뉴런, 시냅스, 뭐 신경세포 이런 거에서 진행되지만은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지과학에서 이제 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커넥시오니즘이라는 거거든요. 연결주의. 연결주의는 굉장히 발달된 단계고 지금 이 간접관적 인식론하고 굉장히 그 유사한 그런 주장을 하는 건데 연결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인지과학이 발달되고 그 특히 신경과학이 발달되면서 우리 그 뇌라든지 그 신경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가 이제 많이 연구가 되면서 우리 뇌하고 신경계가 이렇게 네트워크처럼 연결돼 있잖아요. 커넥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뇌 속의 신경망이 복잡계처럼 이렇게 작동될 때 우리의 마음이 창발된다. 이렇게 보는 게 그 연결주의거든요. 근데 그것 역시 표상주의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 아까 그 저기 커그니티비즘, 그러니까 뭡니까? 인지주의는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것이 단순계처럼 기계론처럼 작동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표상주의였지만은 이 연결주의는 커넥시어니즘은 우리 마음의 그 신경망이 복잡계처럼 작용하지만은 여전히 그 복잡계에서 마음이 창발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상주의에 빠져 있어요. 여전히.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이 마투라나나 바렐라가 주장하는 그 인액티비즘.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참 하기가 힘든데, 인액트라는 게 무슨 제정한다, 발제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뭐 이제 발제주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아직 공인된 그 번역어가 없어요. 이게 아직 초기 단계의 연구이기 때문에 하여튼 인액티비즘, 이게 이제 복잡성 교육에서 말하는 간객관적 인식은 바로 그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인식과 마음의 그 복잡한 신경계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경계 자체가 우리 몸 전체하고 다 연결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인식이나 지식은 우리 몸 자체하고 우리 몸 자체를 근거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몸 자체는 이 세계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몸이 이 세상 자체하고 연결돼서 맞물려 돌아가면서 인식작용이 일어나고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앞에 두 단계하고는 뭐가 다르냐면은 몸하고 바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인식하고 행동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두 단계, 커그니티비즘이나 커넥시어니즘은 인식하고 행동이 분리가 된대도요. 그런데 간객관적 인식론의 인액티비즘은 인식이 곧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learning is doing이에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곧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learning is doing is being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체화된 인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보시면은 쭉 이제 그 자신들의 그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그 생물학의 발전의 역사 이런 거를 이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의미 있는 그림이 바로 요 그림이 나오죠. 이 그림하고 요거 이제 요 그림을 한번 보죠. 이 그림에서 요 동그라미는 인식의 주체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건 환경이에요. 이 환경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간다 이거죠.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요. 여기 인식의 주체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해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인식의 주체하고 환경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요. 상호작용을 하면서 얘도 변하고 화살표가 빙빙빙 돌아가요. 그 인식의 주체 자체가 이렇게 변해요. 그리고 환경도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환경도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꿈틀꿈틀 변해요. 여기 이제 유니셀룰라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알매나무의 그 논리를 전개할 때 제일 처음에는 단세포 생물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 아메바를 예를 들었었는데요. 이게 제가 안 보이죠? 제가 그냥 그 아메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화면이 보이나요? 보이시나요? 아메바. 이 아메바 이렇게 아무렇게나 생긴 단세포 생물 있잖아요. 이 아메바가 여기 이제 유리 조각이 있고 설탕 조각이 있으면은 이 아메바가 신기하게도
이게 이제 유리 조각이에요. 유리 조각. 이게 유리 조각이고 설탕 조각이 있으면은 신기하게도 유리 조각은 싹 피해가고 이 설탕을 이렇게 감싸서 자기가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먹으면서 이렇게 꿈틀꿈틀 막 움직여요. 이 단세포 생물인 경우는 어때요? 이게 이제 커그니션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커그니션. 이제 마뚜라나가 이 커그니션을 설명하는 건데 이때 이 아메바의 인식과 행위는 똑같은 거잖아요.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존재. 아메바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아메바가 앞으로 나갈 때는 이게 단백질이 이 몸 안에서 단백질 섬유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메바의 몸이 여기 있던 몸이 이쪽으로 갈 때는 여기 만들어서 이 단백질 섬유가 계속 분해되는 거거든요. 존재가 변하면서 인식과 행위가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단세포 자체가 오토포이에시스, 자기 생성 체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성 체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메바에서 생성된 것이 곧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피노자의 능산적 자연, 소산적 자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 오토포이에시스 이 시스템은 자기가 생산한 것이 자기한테로 되돌아가고 그것이 또 자기 자신을 계속 만드는 이런 피드백 순환고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오토포이에시스가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컴플렉스 시스템이라는 거죠. 복잡계라는 거예요. 복잡계뿐만 아니라 이 외부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해가는 어댑티브 시스템이에요. 어댑티브. 컴플렉스 어댑티브 시스템인 오토포이에시스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론이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그림, A 그림은 바로 그걸 설명한 것이고 그 마뚜라나는 이 알매나무에서 요거는 단세포 생물에도 해당되지만은 메타세포체인 다세포 생물에도 해당되고 그다음에 그 3차 오토포이에시스 시스템인 사회에도 이런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B번 그림을 보면은 메타셀룰라. 요건 이제 다세포 생물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사회 시스템도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이게 한 덩어리인 거예요. 이게 주관과 객관이 분리된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여전히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말은 분리된 거지만 사실은 이거 다 분리된 거 아니냐. 네, 그건 우리가 좀 더 이제 공부를 해보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요 그 마뚜라나 그림 보면은 요런 그림이 또 나와요. 요 겉에 동그라미 이외에 여기 가운데 이렇게 타원형 동그라미가 하나 더 들어가죠. 이것은 뭐냐면은 신경을 가진 생물체. 요 바깥의 동그라미는 그 오토포이에 시스템의 전체를 이야기하지만은 요 안에 거는 이제 신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요 안에 타원형은 신경계. 그러니까는 아메바나 식물하고 달리 식물도 오토포이에시스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아메바나 식물은 외부에 적응하고 행동을 할 때 굉장히 제한적이죠. 식물도 역시 컴플렉스 어댑티브 시스템이지만은 어떤 그 불성 반응이라든지 햇볕이 있는 쪽으로 줄기가 굽는다든지 뭐 그 정도밖에 나타내질 않죠. 플라스티서티라고 그러는데 이 마뚜라나도 그걸 이제 가소성이죠. 플라스티서티 맞죠? 그 가소성이 좀 약하죠. 유연성이 더 약한데 동물 같은 경우는 이 신경계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이런 그 복잡계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요 가운데 타원형이 그 누구보다도 고도로 발달한 생물체죠. 근데 저것이 인간한테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 되기도 해요. 단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신경계는 저게 너무
플라스티서틱하게 발달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우리 마음에 얽매인 노예가 되잖아요. 마음이 어떤 때는 굉장히 괴롭기도 하고, 과거에 내가 했던 어떤 그 쪽팔렸던 게 자꾸 시도 때도 없이 막 떠오르면서, 나는 왜 그랬을까? 막 이런 후회도 하게 되고, 그죠? 응?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맺을 때나 수업할 때 끊임없이 고통에 시달리고, 그죠?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장 깊게 연구한 데가 불교 쪽이잖아요, 불교. 그래서 그런 그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법을 많이 연구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알메이 나무에서 주장하는 게 결국은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런 과정이 진화를 통해서 다 얻어진 거다. 그러니까 봐요. 아까 저 아메바 같은 경우는 커그니션을 하지만은 컨시오스니스는 없을 거잖아요. 의식. 이 아메바가 아까 저 유리 조각은 피해가고 설탕은 이렇게 먹을 때, 유리 조각, 이거 나 싫어, 피할래. 이렇게 인식하고 의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진화 과정에서 저런 그 커그니션이 이제 생겨난 것이고, 그 다음에 신경계가 만들어지면서 이 상호 교류하는, 이게 D번과 같이, 이 D번과 같이 서로 이제 상호 교류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그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상대방한테 막 표현하죠. 그 유인원, 원숭이들, 영장류나 유인원도 막 그러고, 그죠? 서로 막 표현하면서 더욱더 그 어떤 그 몸의 유연성, 신경계 유연성이 계속 발달하고 진화하면서 결국은 의식도 진화의 산물로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어, 그 진화의 발달 단계에서 언어적 영역이 만들어진다고 여기 나오죠. 알무나무 그 뒷부분에 가면 언어적 영역이 나온다. 진화의 발달 단계에서. 이 언어적 영역이 뭐냐면은 새들끼리 있잖아요. 새. 우리 그 원앙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새 부부끼리 소리를 내면은 알아듣는데요. 저거는 내 짝의 소리야. 이렇게 알아듣는데요. 뭐 지지배배 예를 들어서 지지배배 이러면은 그 상대방 짝이 그걸 알아들어요. 내 남편이다. 쟤는 내 남편이다. 쟤는 내 짝이다. 이거를 알아듣는데요. 그러니까 이 그 새 사이에 서로 짝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지지배배 소리는 선천적인 게 아니죠.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언어적 영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신경계를 가진 동물들이 어느 정도 진화 단계가 되면 그런 그 언어적 영역이 생겨나게 돼요. 그런데 인간은 그 성대라든지 그러니까 직립보행을 하고 손이 자유롭게 되고 그 구강 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딱 맞아갖고 또 인간은 어떤 진화 단계에 도달하냐면은 언어적 영역을 언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진화 단계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지지배배를 짝한테 나 여기 있어. 요렇게 알리는 정도로만 주고받지만은 뭐 영장류, 침팬지 이 정도가 되면은 자기네들끼리 교환할 수 있는 언어가 이렇게 몇 개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돌고래도 그렇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나무를 표현할 때는 뭐 지지지지지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또는 적이 가까웠다라는 걸 표현할 때는 또 뭐 지지지지지지 막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언어적 영역이 있었던 건데 인간은 그 언어적 영역을 언어로 구분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그런 진화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과 나를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자의식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의식이 진화적으로 생겨나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이 요새 그 간객관적 인식론을 우리가 더 정확히 하려면은
아까 그 인지과학이라든지 특히 요새 그 뇌과학 있잖아요. 뇌과학. 이 뇌과학 쪽으로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틈틈이 그 뇌과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뇌과학의 발달 속도는 진짜 놀라워요. 한 6개월 전 이론이 다 막 뒤집어지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제가 제 공부예요. 제 공부로는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인간의 뇌는 3층 구조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제일 가운데 파충류의 뇌. 그 다음에 그 대뇌 변연계라고 그러죠. 대뇌 변연계는 포유류의 뇌. 그리고 대뇌 피질 전두엽은 이것은 인간의 뇌. 그래갖고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게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뒤집어졌냐면은 인간의 뇌의 작동을 설명할 때도 그 복잡계로 설명해요. 복잡계로. 뇌 전체가 작동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의 뇌과학에서 뇌를 설명할 때 뇌마다 그 영역이 있잖아요. 전두엽의 어떤 부분은 시각을 담당하는 영역, 어떤 부분은 뭐예요?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 막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부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 복잡성 교육이라든지 복잡성 과학이 기존의 이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기존의 이론도 다 맞아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기존의 이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포용하면서 훨씬 더 많은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과학도 그렇게 부분적으로 담당하는 영역이 있지만은 우리 뇌, 특히 신체가 작동할 때는 뇌 전체, 몸 전체가 작동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또 이제 마뚜라나하고 바렐라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전체, 나아가서 우리 뇌는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도 뇌에서 나온 신경망들이 우리 몸 전체에 뻗어 있어갖고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일을 다 감지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우면은 어떻게 돼요? 시상하부, 대뇌의 시상하부에서 우리 체온이 올라가는 걸 감지하고 어떻게 됩니까? 땀을 흘리게 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 뇌는 우리 몸하고 몸의 구조하고는 좀 다른 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몸의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그 뇌만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뇌는 우리 몸 전체에 연결돼서 그 자체가 복잡계 시스템이 돼서 끊임없이 인식을 하고 동시에 행위를 하고 동시에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마뚜라나가 제안한 개념 중에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렇게 서로 그 주체와 객체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이다. 그거를 설명하는 개념이 구조 접속이잖아요. 스트럭추얼리 커플링 된 거잖아요. 커플링.